저는 여태껏 총 5번을 죽었습니다. 10대 때 2번, 20대 때 2번, 그리고 30대에 1번이죠. 확 죽어버릴까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지하게 유서 쓰고 실행 직전까지 갔던 것을 말합니다. 10대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과 내가 어울리진 않는다는 생각, 20대에는 끝없는 허무감과 타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30대 때에는 그저 고통 하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30대부터 가보죠. 저는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것은 참을만 했습니다. 100일 내내 쉬는 날 없이 14시간 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해지니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은 수면을 줄여가면서도 해야 했고, 처음 맞이한 아빠라는 직업 또한 잠을 방해하는 요소였고, 저를 다급하게 만들었죠. 돈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말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마치 고질병처럼 고착된 근육통과 습관처럼 행해지는 졸음 운전이 시시각각 저를 위협하더군요. 정신이 멍해진 상태로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어디 부러진 곳 없이 타박상만 여기저기 났지만 일정을 날렸고 차도 날렸죠. 치료받는 동안 생긴 공백은 그동안 쌓은 사업적 기반도 날려버렸습니다. 퇴원 후 빚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쌓아가면서도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이제 1살인 내 애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몸이 버틸 수 있을까? 또 사고가 나서 팔이나 다리 하나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차라리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세상을 떠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무서운 점은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해서 종신보험을 더 가입해라고 말한 통화 내역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아, 내 정신이 점점 나가고 있구나. 마침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며 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기분 좋은 음악을 운전 내내 틀고 컬투쇼나 개그 프로를 듣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이 좋을 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 철학 채널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하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제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말은 아닌데, 과거에 언젠가 들어봤던 말인데, 왠지 그 말에서 제가 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죠. 아마 그 이후부터일 겁니다. 제가 철학에 빠져든 건 말이죠. 생활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일만 했죠. 하지만 철학을 알게 되고 운전하면서 들으며 저는 그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달라진 시야와 관점, 올바른 통제력, 되찾은 자아. 어쩌면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저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일만 하고 바쁘게 살죠. 하지만 철학을 하게 된 후 완전 다른 정신세계를 가진 저의 세상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는 이유가 됐죠. 이제 20대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징조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주를 느끼게 됐죠. 우주 사이즈에서 나란 존재는 먼지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뿐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느껴진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느낌. 덕분에 저는 극도의 허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삶도 죽음도
영에 수렴했죠. 꿈도 목표도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영이었습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었지만 죽음 또한 의미가 없었기에 그저 관성처럼 살아있었죠. 매일 하는 행동을 반복했지만 거기에 그 어떤 의미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를 톡 건드리고 그 방향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건드린 대로 밀려갔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삶도 죽음도 의미가 없었기에 두려움 또한 없었고 부끄러움 또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과 마주쳐도 담담했고 술병을 휘두르는 취객을 봐도 담담했죠.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저를 본 친구들은 제가 굉장히 용기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저는 한 천사에게 말을 걸게 됐죠. 허무에 갇힌 저에게 천사는 너무나 밝고 이해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저 관성으로 살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왕성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보다 3살이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고 번역사 일을 하며 여행사 알바를 하고 쇼핑몰까지 운영하더라고요. 힘들진 않은지 물어봤죠. 힘들지. 그런데 난 욕심이 많아. 천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하고 보여줬죠. 저는 그 상황에 혼자 비교질하며 자괴감에 빠질 뿐이었죠.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빛나는 사람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똑같은 영이라는 가치를 가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사는 1 이상의 의미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주적 관점이라는 게 완전 쓰레기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1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잊고 있었던 부끄러움이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행동, 태도, 언행,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천사는 해외로 떠났지만 저를 허무에서 꺼냈고 저의 감정을 살려냈죠. 죽음에 가까워져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정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아픔도 괴로움도 살고 싶기에 느끼는 겁니다. 그 뒤 저는 뭔가를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천사를 닮고 싶었죠. 하지만 뒤처졌다는 조바심이 치명적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닌 주변 분들의 사적인 요소가 많아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빚까지 내면서 일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친구에게까지 피해를 끼쳤고 결과적으로 생긴 빚은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자존감이 완전 박살난 전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주변에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죠. 하지만 자존감이 완전 박살난 상태에서는 그런 사고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마시는 산소가 아깝고 내가 먹는 음식이 아까웠습니다. 인터넷에서 농담으로 하는 똥만 싸는 기계가 저라고 생각했죠. 주변에 끼친 피해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갚을 자신이 없었죠. 사과도 사죄도 엉망으로 할 게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똥만 싸는 기계였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부모님께도 덜 피해를 끼치는 일처럼 느껴졌죠. 방구석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 리스트나 작성하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기에 죽고 싶었지만 너무 미안하기에 살아야 했죠. 당시에 저를 살린 것은 인터넷에 아무 생각하지 않는 법을 검색한 행동이었죠. 몇 가지 영상을 본 결과 신체를 학대할수록 생각이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생각 없는 기계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생각이 없어질수록 더 편해졌죠. 저는 죄인이었고 고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 직업을 권해줬죠.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그 말에 무보수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0대로 가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당시에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성적은 전교 100등 안에 겨우 들며 학교를 마치면 학원을 가고 남는 시간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겼던 그런 아이였죠. 저희 집에는 금붕어와 두더지를 키웠었는데 어느 날 금붕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터져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었기에 범인은 누나밖에 없었죠. 하지만 회초리를 맞기 싫었던 누나는 발뺌했고 결국 둘 다 손을 들고 벌을 서게 됐습니다. 저는 고자질을 하는 게 남자답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버텼고 금방 자백할 거라 생각했던 누나도 30분이 넘게 버텼죠. 차라리 손바닥 몇 대 맞는 게 30분간 손 들고 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에 까짓거 대신 자백하고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얻어맞고 방을 나서니 누나가 저를 안고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두더지였죠. 또다시 벌을 서게 되고 또 30분을 버티기 싫었던 저는 벌을 선 지 5분쯤 지났을 때 대신 자백하고 매를 맞았죠.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쿨한 척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발생했죠. 아버지께서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거, 맛있는 거, 웃는 모습까지 누나에게만 허용됐죠. 잘못도 없는데 벌을 2번이나 세웠던 게 미안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편애가 2달이 넘게 이어지자 질투심과 억울함이 쌓인 제게도 반항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당시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반항적인 행동을 했죠. 바로 학원 간다고 말하고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시간을 때우다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화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학원 왜 안 갔노? 화난 아버지의 말에 저는 최대한 반항기를 담아 말했죠. 가기 싫었어요. 폭발한 아버지께서 제 책가방을 강제로 벗겨 하늘로 집어 던졌습니다. 지퍼가 열리며 책과 학용품들이 비처럼 쏟아져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죠. 당시에 유일하게 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가방에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땅바닥에 구르며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자 2달간 쌓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폭포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화를 내시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고 화가 났습니다. 왜? 희생한 건 난데 왜 내가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가? 누나한테 가야 할 칭찬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고 내가 평소와 다른 반항적 행동을 하면 그 이유를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혼내기만 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저는 너무나 큰 슬픔을 겪게 한 아버지께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때 떠올린 게 바로 자살입니다. 아버지가 슬퍼했으면 좋겠다는 복수심, 그 마음을 품고 유서를 썼습니다. 금붕어 밥, 내가 안 줬는데 벌 오래 서는 거 싫어서 그냥 내가 했다고 말했고, 두더지도 내가 죽인 거 아닌데 내가 했다고 했고, 그런데 아빠는 그것 알아보지도 않고 누나만 좋아하고 맛있는 거 주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학원 빠진 건데 가방 집어 던지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내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그리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피나고 아플 것 같았고 그나마 수면제 먹는 게 덜 아파 보였는데, 그걸 구하려고 며칠 소모하다 보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런데 엄마는 무슨 죄야? 내가 죽으면 아버지도 슬퍼하겠지만 어머니는 더 슬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할 것 같다는 생각에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어른 돼서 독립하면 그때 제대로 복수하고 만다. 저는 복수를 미뤘고 하나둘 모으던 수면제도 버리고 유서도 찢어버렸죠.
그렇게 15살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10대의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수학을 제법 잘 했습니다. 매년 올림피아드 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했죠. 하지만 입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림피아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올림피아드 문제집도 3권이나 풀었습니다. 당시 올림피아드는 경희대에서 열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전날에 도착해 모텔에서 자고 경희대 시험장으로 갔죠. 시험지를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입상은 글렀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반도 못 풀고 강의실에 나와야 했죠. 매년 올림피아드를 참가하다 보니 서울에 사는 친구 한 명도 알게 됐죠. 그 친구도 매년 올림피아드를 참가하는 친구인데 결과가 발표되고 소식을 물으니 이번에 입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와, 공부 어떻게 했는데? 응? 이번엔 쉽던데? 쉽다고? 나 하나도 모르겠던데. 단어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그거 대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공식 쓰면 쉽게 풀려. 아무튼 그 친구가 말하길 원래 올림피아드라는 게 그런 거라 하더군요. 2, 3년 뒤의 것을 예습하고 자신의 과외 선생님이 어떤 문제집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 진실은 제게 꽤나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에 아는 것을 응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 푸는 것이 올림피아드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5년간 수학 문제를 푼 시간들이 전부 바보짓같이 느껴졌죠. 그냥 예습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세상이 원래 이런가? 멍한 기분으로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던 뉴스와 신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 더러운 세상,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이런 똥통 같은 세상을 구르며 굳이 온몸에 오물을 묻혀야 할까? 차라리 아직 사회의 때가 묻지 않은 지금 시점에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의 생각은 삶보다 죽음 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당시 가장 아름다우셨던 미모의 여선생님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합창부였거든요. 결혼을 하며 정말 기분 좋게 웃는 상대 남성의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뭐가 저리 좋을까? 그 소리를 들은 옆에 친구가 말했습니다. S할 수 있으니 좋은 거야. 친구는 한참 동안 S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했고 웃기게도 그게 저의 두 번째 자살을 막아냈습니다. S뿐 아니라 세상에는 내가 아직 겪지 않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미성년자 입장에서 죽음을 결정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겪을 수 있다고. 그럼 조금만 더 참지 뭐. 18년 살아온 게 아까우니까 딱 2년만 더 참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계속 사는 거지 뭐. 그건 일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 그게 S로 시작되었다는 게 웃기긴 한데 S에 대한 호기심이 세상엔 좋은 것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생각까지 이어졌으니 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10대의 저는 유독 하나의 감정에 깊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대라는 시기가 그런 특징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의 감정에 정체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분노든 슬픔이든 허무함이든 뭐든지요. 이것만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도 모르죠.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어찌 B보다 A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조금만 더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A는 뭔지, B는 뭔지. 저는 그것을 철학을 통해 공부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도 많겠죠. 그저 너무 빨리 확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최악의 순간이라 느낄 때도 느낌보다는 괜찮은 상황이었고 최고의 순간이라 느낄 때도 느낌만큼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잘 되던 사업도 이번에 건설업이 망하면서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업을 시작하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SNS도 해보려 합니다. 다른 기술도 익혀보고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이 왔기에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행운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